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3장 리비도를 승화하다. 3-6 프로이트가 승화에 대한 이론을 펼치기 50년 전에 니체는 이미 미적 쾌락의 본질이 바로 본능의 정신화라고 말했다. 마르크는 눈을 감고 음악이 자기 안에 들어와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비록 그는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니체의 글을 읽은 적은 없지만 자기 안에서 춤추는 별을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한다. 마르크는 음악이 먹고도 한동안 눈을 뜨지 않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다시 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들뜬 파리의 거리에서 어느 젊은 여자를 쫓아가고 있다. 그녀는 바쁘고 짜증난 기색이지만 그대로 보낼 수 없을 만큼 관능적이다. 붙잡아 세우고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그는 이제 반쯤 뛰다시피 하고 있다. 보라, 아름다움은 아무나 구원하지 못한다.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도스토옙스키는 백치에서 미시킨 공작의 입을 빌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렇게 정정하자. 아름다움은 단순히 구원의 가능성을 엿보게 할 뿐이다. 혹은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한순간 구원을 믿게 한다. 생테스타슈 성당에서 마르크가 음악에 취해 경험한 감동이 아무리 강렬했어도 우연히 끼어든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에 참된 힘이 있는지도 모른다. 정돈되고 계획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에피소드이니까 말이다. 그 에피소드의 내용, 그러니까 마르크가 생테스타슈 성당에서 느낀 미적 쾌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방금 전 우리는 그것을 승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마르크는 성당에서 마치 어떤 위기를 예고하는 듯한 장엄한 오르간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환희와 활기로 가득 찬 합창 소리, 예리하고 집요하게 심금을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를 함께 들었다. 마치 세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에게도 무언가를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음악이 우리에게 복합적인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마르크도 이번만은 완전히 깨어난 듯한 느낌, 완전히 현존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오르간은 그의 마음속 비장하고 장엄한 부분에 말을 걸고 성가대의 합창은 유쾌하고 역동적인 부분에 말을 걸고 바이올린은 감상적이고 애절한 부분에 말을 걸었을 것이다. 음악이 여느 예술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음악의 다성성이 우리 존재의 상이한 차원들을 동시에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극적인 면과 발랄한 면, 관능적인 면과 지적인 면, 전투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의식과 무의식 등을 말이다. 그렇게 우리 내면의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음악에는 우리 존재의 다양한 측면에 내밀하게 호소하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여느 예술보다 우월한 음악의 힘일지도 모른다. 모차르트의 협주곡에는 롤링스톤스의 노래에든 합창단이 부르는 어떤 노래는 그림이나 조각에는 없는 이런 다성성 혹은 다성성이 있다. 음악을 들을 때가 아니고는 이처럼 존재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경험할 기회는 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칸트와 프로이트에 기대서 미적 쾌락이 우리 내면의 서로 다른 차원 사이에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견해를 피력해보자. 음악의 다성성이 언제나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차원 사이에 화해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도 여러 차원이 한꺼번에 반응하게 한다. 우리는 음악에 감동할 때 우리 자신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복합성, 양면성, 더 나아가 모순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온전히 깨어난다. 류시의 아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롤링스톤스나 오아시스, 스트록스 같은 고전적인 로큰롤을 듣는다. 이런 곡들은 대부분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두 개의 기타로 구성된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드럼은 소년 안에서 실종과 대결하기를 바라는 패기와 분노에 찬 남자를 일깨우고, 베이스 기타의 반복적이고 유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선율은 인간성의 또 다른 차원, 즉 분노를 상대화하고 더 높은 곳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성에 호소한다. 이처럼 드럼은 소년의 내면에 있는 투사에게, 베이스 기타는 거리를 둘 줄 아는 현자에게 말을 건다. 보컬 역시 또 다른 인간, 내밀한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는 민감한 남자,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각오한 상처받은 남자를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기타는 허풍선이에게, 선동가에게, 도박꾼에게, 인생에 맞서고자 하는 소년의 일부에게 로큰롤 특유의 우아함으로 말을 건다. 요컨대 류시의 아들 안에는 전사와 현자, 상처 입은 남자와 허풍선이가 공존하는 셈이다. 이제 스트록스의 노래를 한 곡 들을 차례다. 3분 30초, 3분 40초. 소년 안에서 이 다양한 부분이 허락되고 동시에 깨어나지만 그렇다고 모두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경험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모호성을 단순화하지 않고 거기에 호소할 수 있으며 우리 내면의 복합성을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말을 걸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험? 물론이다. 이것이야말로 다중적이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이다. 하지만 3분 40초 만에 이런 경험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음악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음악의 기상천외한 힘이다. 음악은 우리가 멜로디를 음미하고 리듬을 타는 불과 몇 분 사이에 우리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선사한다. 마음속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에게는 음악의 이런 다성성이 필요하다. 아내와 해변에 앉아 있는 마르크를 떠올려 보자. 그가 저지른 뜻밖의 실수를, 아내를 껴안고 싶으면서도 뺨을 후려친 그 동작을 살펴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남자, 두 남자 혹은 두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했으며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모습도 공존했을 것이다. 이 해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이 동시에 표출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삐걱대고 발을 헛디디고 마음이 괴롭고 동작이 불쑥 엇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는 생테스타슈 성당에서 그런 낯설고도 깊은 만족을 느낀 것이다. 음악 덕분에 문득 마음속의 모호함이 더는 그를 짓누르지 않게 됐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는 마침내 그 모호함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류시도 미셸 베르제와 다니엘 발라부안의 이중창,
침묵의 순간을 듣고 갑자기 감동에 사로잡힌다. 이 노래는 미셸 베르제가 거의 혼자 부르고 다니엘 발라부아는 높고 세댄 목소리로 몇 소절만을 함께 부른다. 하지만 리씨는 발라부안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활짝 열리고 즐거움이 한층 배가 되는 것을 느낀다. 바흐의 넉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들을 때는 그녀는 이와 비슷한 상태를 경험한다. 피아노마다 제 목소리로 노래하며 서로 대화하는데도 마치 그녀 인간성의 서로 다른 차원과 그녀 존재의 서로 다른 열망을 일깨우기 위해 저마다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음악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은 내면의 다성성에 일종의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면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에서 얼마간 거리를 둘 수 있다. 물론 프로이트도 인간이 우위를 다투는 여러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때 목소리들이란 물론 의식적인 자아의 목소리, 이상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초자아의 목소리, 그중 가장 강렬한 이드의 목소리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승화를 간접적이고 초자아가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드의 충동을 충족하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미적 쾌락을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이루어진 거의 기적적인 내적 화해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뜻밖의 합의에 이른 이드와 초자아가 문득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할 테니 그 다성악은 미적 감동의 순간에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상태를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미적 쾌락이 이드와 초자아의 목소리를 동시에 표출한다고, 심지어 둘 사이에 화해 없이 모순된 채 표출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중적이고 균열된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허용된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미적 쾌락을 느낄 때 이 모순이 용인된다는 것이 곧 모순이 해소된다거나 극복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순은 거기 그대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 기이한 쾌락을 선사하거나 대개는 고통을 주면서 이때는 미적 쾌락이 내적 생명력을 탈바꿈한다기보다는 그 생명력의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용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게르니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현상은 앞서 말한 프로이트의 해석처럼 우리 내면에 억눌린 공격자가 도덕적이고 평화적이고 정신적인 신미가로 둔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적이면서도 평화적이고 충동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상태에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고 문득 그렇게 허용된 기분을 느끼는 데서 비롯할 것이다. 마르크가 생테스타슈 성당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으며 감동한 것은 그가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로 둔갑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락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아름다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아름다움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낯설다. 하지만 이 낯섦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온다. 아름다움 덕분에 우리 내면의 다성성이 드디어 발언권을 얻었으니 당연히 낯설다. 우리의 모호성이 마침내 시민권을 얻었으니 낯설다. 여태껏 침묵시키고 축소하고 때로 부정해야 했던 만큼 낯설다.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직업상의 역할로 개성을 단순화할 것을 강요당한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의뢰 어떤 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하고 흑이든 백이든 자기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심지어 애정 생활에서도 종종 자신의 복잡한 속내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언가를 결정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삶은 그처럼 명쾌하지 않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말러의 교향곡이나 라디오 헤드의 음악은 우리를 혼란에 몰아넣으면서 그런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움은 십중팔구 우리의 무지를 환기한다. 아름다움의 영원한 역설은 아름다움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움이 우리를 근원적인 어둠으로 인도하기에, 다시 말해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기에 더욱 절실히 그 명징한 빛과 함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한다. 끝.